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정의당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정의당 주간 정치 이슈, 저는 진행을 맡은 고피디고요. 오늘은 훌륭하신 패널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오늘. 네,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가 생각날 겁니다. 호호 정호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원래 제가 그 정의당의 건심꾸러기 관종철이었는데 오늘은 좀 탄종철로 이름을 잠깐 좀. 왜 탄종철인가요? 아, 방탄소년단이 북미 투어와 또 유럽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기념해서 이번 주는 그 제가 또 그걸 기념하는 의미에서 탄종철로. 정의당의 방탄소년단 홍보대사입니다. 그렇죠. 아, 나 이거 참 정의당 잘 되면 나중에 상 줘야 돼. 자신의 이 팬심을 이렇게 허스름없이 드러내시는. 아, 이게 들어보라니까 좋다니까 아주. 아니 오늘은 또 최석 대변인이 또 지역에 또 일정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하셨는데. 그러니까 배신꾸러기. 가시면서 이렇게 무책임한 귀염둥이라고 하셨는데 귀염둥이는 꼭 포기를 안 하시고 꼭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뭐 이번 주 무슨 뭐 근황들 없으신가요? 이게 매번 근황 뭐 비슷하죠. 무소식 뭐. 희소식. 네. 똑같이 뭐. 사실 저는 이번 주 근황 얘기하면은 정호진 대변인 제가 말씀드릴 게 있었어요. 그 저희가 사실 저번 방송에 그 냉면 얘기하면서 그게 평범한 말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어저께 태영호 공사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뉘앙스에 따라 틀려지는 부분이 있고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북에서는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다른 건데 저 어렸을 때는 동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일반적인 표현이었어요. 그 친구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동요 중에 동무들아 오너라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 북에서 어깨동무 뭐 다 이런 표현인데 지금은 동무라고 하면 북에서 쓰는 동무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인식이 바뀌었잖아요. 어깨 친구라고 해야 되나? 무슨 건달들이야 어깨 친구. 그 동무의 특정 억양을 섞잖아요. 꼭 동무. 아니 그러니까 목구멍으로 냉면이 잘 넘어가냐가 뭐 막힘없이 잘 뭐 드시고 있냐 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여서 그러니까 너무 실드실 필요는 없고 여하튼 태영 공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북에서는 그냥 흔히 쓰는 말이라고 해서 그 얘기를 듣는다고 잘 자시냐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이렇게 아랫사람 윗사람에게 쓰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말을 들었다고 막 무슨 뭐 기분 나빠하거나 그런 말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일 없습니다랑 네.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 방송 훌륭하다. 그렇지. 이미 일주일 전에 우리는 짚었다. 우리 막 지르니까. 그러면 하나씩은 거주죠. 걸려. 어디서든 걸려 이게. 무당이 뭐 100개씩 한 개 맞으면 뭐 신무당이요. 하여간 뭐 이런 좀 저로서는 좀 재미나다는 일이 하나 있었고요. 네, 이제 막 얘기해야 되겠다. 어쨌든 이번 주에는 이제 그 국회는 그 겸임 상임위 국정감사가 이제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예결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예결위장에서는 또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 못 봤는데. 야지 발언 있었잖아요. 야지. 야, 진짜 이은재 의원은 대단합니다. 참 일본말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전공인가? 아니요, 전혀 상관없는데. 행정학? 네. 전혀 상관없는 분이. 일본 책으로 봤나 보지. 뭐. 저희 당에 계시는 모분께서 그분의 수업을 들으신 적이 있다고 하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중앙정부 일본 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야?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야지를 놓지 말아야 한다. 겐세이에서 야지까지 진짜 다양하게 진짜. 저는 그게 웃겼어요. 그래서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썼잖아요. 그 단어를. 그래서 그것도 웃기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또 그 장제원 의원이랑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민주당. 네, 따라 나오라고. 나와 한 줌도 안 되는 막 이래가지고 야 진짜 대한민국 그렇게 대단해요. 이 장제원 의원 약간 그 달건이 스타일이야.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사실 그게 떠올랐었어요. 예전에 그 미국에서 이제 반지성주의가 막 있을 때 그때 그러니까 그 반지성주의가 뭐랄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인에 의한 카르텔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반지성주의가 한참 이렇게 컸을 때는 의회에서 다들 침 뱉고 짝다리 짚고 의회 자리에 앉아갖고 침을 뱉지 말아라는 거를 그 법으로 만들어야 할 정도로 다 그런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막 주먹질하고. 근데 그게 또 어쨌든 그 시대의 그 어떤 평균적인 수준을 반영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뭐 하여간 그렇다고 하던데 그걸 보면서 저한테 약간의 판지성주의가
반이성 아니 그렇게 할 거면 한참 됐죠. 반이성주의 된지. 네? 건들건들하지 건들건들 국회의원들. 참 이상한 풍경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뭐 이런 것들은 좀 곁다리고 중요한 사안으로는 이제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이제 초월의 모임 같은 게 있었는데 같은 날 있었죠. 예. 네, 같은 날 뭐 거의 동시에 거의 있었다고 봐도 되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은 이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11월 5일 월요일 날 이제 협의체 구성하라고 합의문이 나왔는데 이제 뭐 전문 내용 같은 거는 기사를 보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은 이제 규제 개혁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다 이런 부분이랑 그 저기 뭐였어 일자리 탄력 근로제 관련해 갖고 이 두 가지는 윤수아 원내대표께서 이제 안 된다라고 하셔갖고 사실은 합의문에 넣으려고 했다가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이제 그 청와대에서 정의당 반대했다. 정의당 반대했다라고 이제 그 기록으로 남기는 것까지 됐는데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초월에도 그렇고 여기 뭐 여야정 합의체도 그렇고 이제 선거제도 얘기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작은 선거제도 얘기로 시작을 하고 이제 그 탄력 근로제 얘기도 해보고 또 광주형 일자리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선거제도에 대해서 좀 썰을 좀 풀어주시죠. 저는 그날 초월에 그 배석해서 있었는데 그 뭐 긴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날도 초월에도 이제 뭐 간단하게 합의문 비슷하게 했는데 첫 번째로는 선거제도는 아니었지만 그 윤창호 씨 법안 일명 윤창호 씨 법안을 비롯해서 민생 현안 법안 관련돼서는 여야 이견이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였고 두 번째는 선거법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연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어떻게 보면 노력한다기 때문에 안 해도 될 수 있지만 그래도 5당 대표들이 의지를 모아서 연내 선거제도 처리하자. 노력했는데 실패. 노력은 하자. 이렇게는 그날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초월에는 일단 여야 5당 대표와 국회의장의 모임을 말합니다. 뭔가 초월하는 의미죠. 초월해요. 당을 초월해서 당을 초월해서 하는 거고 매월 첫 번째 월요일 날 하기 때문에 월초 월요일 해서 초월입니다. 네이밍 센스가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아니에요. 그래도 재밌어요. 거기 가보면. 여야정 협의체는 그거죠. 이제 국회 5당 원내대표와 대통령 그리고 이제 정부 이렇게 그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이제 국회와 정부 간에 이걸 협의하는 그런 거고 이번이 첫 회의고 그 매 분기 3개월에 한 번 정도 모여서 하는 건데 근데 거기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게 그 이제 그 자리에서 보니까 우리 윤수아 원내대표랑 김성태 그 원내대표랑 되게 많이 싸웠다고 그래요. 이게 기사도 나왔죠. 이럴 거면 정의당 뭐하러 왔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거기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럼 이걸 받아놔서 국회에 가서 교섭단체들끼리 잘 얘기해 보겠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나를 여기 왜 부른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청와대 측에다가 김성태 대표가 아니 정의당은 옵저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수아 원내대표가 우리 옵저버로 부른 겁니까? 청와대 똑바로 대변하세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옵저버는 아닌 걸로. 아유 우리 윤수아 의원님 파이팅 넘치시네. 재미난 장면이 있었군요. 교섭단체가 무슨 벼슬이요. 무슨 양반이야 양반. 그러니까 아쉬운 건 그런 장면이 공개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건 다 비공개로 하니까. 국회 내 양반이야. 양반 계급이야 이거. 우리는 뭐 그냥 상인 계급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거. 중인 말고 그 좌우지간에 그 있잖아. 그거. 국회도 이제 계급제 신분제 사회. 아니 국회 교섭단체는 진짜 벼슬이야 벼슬. 신분이라니까. 어디 교섭단체도 아닌 것들이 감히 겸상을 하려 하느냐 막 이런 거야.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그날 그 초래할 때 대변인들 배석하면서 같은 테이블에 앉잖아요. 우리 민주평화당 홍성문 신임 대변인께서 아닌 게 아니라 교섭단체 엄청 욕하더라고요. 교섭단체 이거 조건 인하해야 됩니다. 이건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억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거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선거제도는 이제 그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쟁점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있어서
비례성을 높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렇죠.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10%를 받았다 하면은 국회의석의 10%가 반영이 되는. 그러니까 현재 300석이라고 치면은 그 300석의 10%인 30석을 국회에 보장해 주는 것이 민심과 국회가 일치하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가 그 된다 이런 거고. 그 민심 그대로를 우리 심상정 의원이 처음에 쓰셨는데 본인이 심씨가지고 그 저기 홈페이지 이름도 민심.or.kr인가 그렇잖아요. 여하튼 근데 네이밍 너무 잘했어요. 민심 그대로. 그러니까 그 좋은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왜곡이 일어나니까 대표적으로 옛날에 부산에서 한국당 그 전에는 이제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이 얻은 후보들의 득표수가 한 45%였거든요. 저기 지방선거 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때. 때? 근데 그 당시 국회의원이 95%가 한국당이었어요. 나머지 한국당을 찍지 않은 55%는 딱 한 석. 그러니까 의석 분포로는 5%밖에 안 되는 그러한 걸로 해서. 근데 호남도 약간 호남은 민주당 쪽이 뭐 60% 가까이 얻긴 사실 했지만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이번 이번에 지방선거 때도 경기도 거의 그렇잖아요. 경기도 그렇죠. 의회가 그렇게 됐죠. 자유한국당이 서울시의회도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한 20% 넘게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3석 이렇게밖에 못 갔죠. 지역구 그렇죠. 한 석에서 4석밖에 안 됐기 때문에 120명 예. 중에 3명. 그렇게 되면 한번 진짜, 당해봐야 돼 이 자식들.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초월에 2번째 모임에서 그 얘기가 있었어요. 예.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한테 정동영 그 민주평화당 대표가 이번에 경기도에서 자유한국당이 받은 표가 20%가 넘는데 달랑 3석이 뭐냐 비례가 이거 왜곡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정개특위가 10월 24일 날 출범을 했고 지난 수요일까지 3차 회를 했고 또 심상정 대표가 수요일 날 기자간담회를 좀 했습니다. 근데 심상정 대표가 좀 세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뭐 각가지 여러 기구들도 구성하고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 300명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 다 접촉하겠다. 제가 보기엔 하실 거예요. 네, 반드시 하실 거고. 그분은 하실 분이죠. 국회 내 공론화 TF를 또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개별적으로 다 확인할 텐데 가장 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지금 2가지 큰 쟁점이 있는 것 같은데 비례성과 대표성의 원칙에 동의를 해야 되고 그와 함께 일단은 의석수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연동형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간담회 때도 심상정 대표가 강하게 얘기했던 게 사실은 정의당, 바른미래당, 그다음에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큰 이견이 없는데 가장 그동안 왜곡된 선거제도로 가장 큰 수혜를 본 2당이 사실은 분명하게 입장을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동의한다만 얘기하지만 분명하게 이러저러한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어쨌든 지금의 수혜자 아니면 전의 수혜자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은 분명히 얘기해라. 의석수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국민들이 의석수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그날 기자간담회 끝나고 기사 내용 보면 이제 의석수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뭐 99%가 밥값 못하는 이 국회의원들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데 같이 다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설득해야 된다. 민주당 분명하게 입장 얘기해라. 그리고 자유한국당 연동형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얘기해라. 왜 자꾸만 뒤에 숨으려고 하냐. 강하게 좀 주문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의원수 관련해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국민 몇 명당 국회의원 한 명인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17만 명 정도의 그렇죠. 한 명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좀 그 더 많은 수를 대변하는 게 이제 미국인가 그렇죠? 72만인가의 한 명이니까. 근데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독일이나 일본이나 뭐 이렇게 다 그 한 10만 명 9만, 내외. 9만. 예, OECD 9만이라 그랬어요. 그 정도 내외로 그러니까 상당히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대표성 문제죠 이거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그러면 비례성을 높이려면은 현행 지역구를 줄이면서 비례대표를 늘려서 이걸 맞추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그 지역구 자체가 너무 넓어지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현 국회의원들이 그런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례대표를 좀 늘려서 그러니까 우리 심상정 의원이 얘기하신 거는 100명 정도 그래서 360석 정도로 해서 하자. 그리고 문희상 의장도 좀 이렇게 용감한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 의석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 뭐 그 360석으로 늘리고 그러니까 뭐 비례성을 보장하고 이런
어떤 좀 당위적인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국민 여론이 이걸 지금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게 되게 이거 참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되게 유명 트위터리안 같은 한 분이 뭐 정의당은 이번에 좀 참아주면 안 될까 이러면서 다음 총선까지는 이대로 그냥 해서 자유한국당을 멸망시키자 그런 의견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어떤 그 내용을 봤는데 진짜 정치는 생물이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또 어떻게 뒤바뀔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고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얘기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계속 나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다른 때보다도 이번이 가장 그래도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특히나 모든 당이 일단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고 청와대도 사실은 중대선거구제로 연동형 가야 된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참으면 뭐 다음에 저는 이번에 이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은 더 기약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뭐 이제 뒷부분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오늘 이번에 여야정 협의체에서도 뭐 거의 모든 당이 합의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탄력 근로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뭐 청와대 정부와 정의당을 뺀 모든 정당이 합의했잖아요. 이거는 그 내용적으로 이제 어떤 정당들이 모였을 때 어떤 정책이 통과되느냐를 중심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지. 만약에 지금 그러면 그 한국당 그러니까 마치 탄력 근로제가 원래 안 해야 되는 건데 늘리지 않아야 되는 건데 한국당이 강하게 주장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냐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기업 측의 입장을 상당 부분 대변해서 민주당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쵸?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정책적으로 굉장히 한국당하고 민주당하고 막 수렴해 가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과거에 대한 청산 부분은 한국당하고 세게 붙는 게 있죠. 뭐 사법농단 문제라든가 특별재판 문제라든가. 하지만은 이제 미래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미래의 문제에 있어서는 규제 개혁이라든가 규제 반환 문제에서 뭐 탄력 노동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궤를 같이 하고 있죠. 상당 부분 지금 수렴돼 가고 있는 양상이라 오히려 정의당 같은 정당들이 들어가서 더 많이 의석을 갖고 그런 그 좀 약자들의 여론을 더 많이 반영하는 거 그게 더 필요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선거제도 가지고 자유한국당 괴멸을 바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도 않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괴멸될 당이 아닙니다. 좀 순진한 생각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괴멸될 당이 아니죠. 저는 의석수 늘리는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댓글창 보면 여론 되게 안 좋잖아요. 저도 솔직히 그건 걱정이 되고 이걸 어떻게 설득을 할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안철수 이제 그 대선 후보 시절에 안철수 후보가 200석으로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욕을 엄청 먹은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이 시민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정미 대표도 초월회 때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두 당에게 당당하고 떳떳이 나섰으면 좋겠다. 비판을 받더라도 같이 비판을 받고 그리고 국민의 설득도 같이 해야지 이거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정의당은 입을 뗐어요. 정의당은 늘 주장했기 때문에 입을 뗐는데 그러면 정의당만 입 떼는 게 아니라 큰 정당들도 입을 떼고 나서야 되는데 계속 지금 정의당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일단 뭐 심상정 의원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민단체들도 연동형 주장하는 당들도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전체적으로 의석이 늘게 되면은 국민 세금이 그만큼 느는 만큼 낭비되는 거 아니냐 국회를 불신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다들 얘기하는 게 전체 국회 예산은 동결한다. 그렇죠. 의원 세비는 동결하고. 그러면 의원들에게 가는 부분 좀 줄어들겠죠. 그런 것까지 다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다음에 비례성을 높이고 연동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우리가 다 합의가 되고 있다면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국민들을 잘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뭐 저도 그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원래 그 댓글 여론이라는 것들이 그렇잖아요. 그 댓글의 모티베이션은 부정적인 거였기 때문에 사실 잘하는 거에 대해서 댓글 잘 안 달잖아요. 못하는 건 열심히 달아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도 좀 생각을 해서 좀 겁내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당당하게 이거는 나서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거대 정당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 압박하고 압력 넣어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민심 그대로 이제 선거법 개정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건데 또 이제 연구 결과 제가 뭐 연구 결과를 많이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약간 보수적인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자들이 그 연구 결과를 이렇게 책으로 낸 게 있어요. 이게 그 우리나라에는 복지국가의 정치학이라는 책으로 번역돼 있는데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은 이제 미국하고 유럽을 비교하면서 왜 미국보다 유럽이 좀 복지국가로 가게 되었는지 뭐 이런 걸 분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분석되는 요인, 그 사람들은 되게 경제적 방법으로 하니까 1번은 첫 번째 요인은 유럽이 미국보다 인종적으로 좀 단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종적으로 단일하기 때문에 좀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인종과 민족이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상당히 관대하다. 되게 감정적인 부분이 측은지심이 있네요. 있는 거지. 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이게 제일 좀 상관관계가 높은 걸로 자기들이 분석했다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복지국가가 된 나라들의 특징은 비례대표제가 그렇죠. 핵심 정치 그 선거 제도다. 정치 시스템이 틀린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 비례대표가 있다고 왜 그게 되지라고 봤더니 비례대표는 이제 소수파라 하더라도 좀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이렇게 액티브한 집단을 국회에 보낼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녹색당이라든가 좀 좌파당이라든가 이런 당들이 우르르 치면 촛불 이런 때 상당히 많이 진출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68 아니면 2차 세계대전 직후 이런 데 진출하면서 국회 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목소리를 내니까 그러니까 원래 복지라는 게 기득권을 상당히 재분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복지를 굉장히 많이 따내고 관철시킨 게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 하버드 경제학자들이 분석을 하더라고요. 물론 요즘 소수파에는 극우파도 있어요. 뭐 태극기. 근데 뭐 태극기식으로 해가지고 뭐 소수파가 국민들의 뭐 이걸 얻어내기는 쉽지 않으니까. 정치에서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담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저는 이 말씀 저희한테도 사실은 해당된다고 보는 게 과거에 2000년도에 그러니까 2004년에 민주당 동단이 원내 진출하고 나서 쏟아냈던 게 사실 복지 정책이었어요. 그렇죠. 무상급식, 그렇죠. 무상의료 등등인데 사실 그때 얘기했던 주요한 아젠다들이 현재는 다 수렴된 아젠다입니다. 맞죠. 예, 다 지금 대한민국 복지 정책이 밑바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정당들이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액티비티한 정당들이 들어가서 다양한 아젠다를 얘기를 해야지 사실을 시대의 상식을 얘기하고 이게 개척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한 20년, 한 10몇 년 전만 해도 애들 다 그 똑같은 그 교육기관에 가서 보내서 교육시켜야 된다면 공산당이냐고 했는데 지금은 그럼요. 애들 못 보낸다고 난리라고. 그러니까. 저는 요거는 약간 다른 맥락이지만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그 아동 100% 그 육아수당 하기로 했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칭찬해줘야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별복지 얘기했는데 자유한국당도 이제 보편복지기로 들어선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네. 상상도 못하던 일인데. 물 드는 거야. 아이들한테 무상급식 얘기하면 공산당이라 그랬어요. 진짜. 오세훈 시장 좌파의 그만두겠다고 사상으로 물 드는 하니까. 지금 이게 좌파의 길로 들어서고 있어요, 진짜. 요건 이 꼭지 한번 따로 잡아가지고 얘기해볼 만한데. 하여튼 자유한국당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번에. 조심해야 되는 발언 아닙니까? 아니에요. 칭찬은 하되 빈틈이 있어. 빈틈이 있어 여기가. 근데 왜 감세는 밀고 붙이는 거야? 돈을 그러니까 어디서 말을 하려고? 돈은 안 모으면서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어. 그래서 정몽준 의원이 굉장히 돈을 많이 내시러. 아직 의원도 아니잖아요. 너무 웃긴 게 이 발언 나오고 나서 우리 정책에서 그 예산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재정 소요된 거 확인했는데 이번에 쏟아낸 정책들 있잖아요. 하면 기존의 육아 수당 말고도 총 30조가 더 추가돼요. 거기다가 법인세이나 등등 있잖아요. 여기 감세 정책 26조야. 다 합치면 56조. 야. 한국당 의원들 재산도 합쳐도 안 될 텐데 대출 받아서 하시려나? 뭐 선거법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육아수당까지 갔네. 뭐 과거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말이 많아져요. 네, 이제 뭐 다음으로는 이제 사실 이 문제가 사실 가장 컸죠. 이제 탄력 근로제 문제가 있는데 이 탄력 근로제는 뭐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개념 자체는 이제 그 12시간씩 52시간 근로해서 이제 바쁠 때는 12시간을 그 3개월 단위로 나눠 갖고 하나를 옮겨서 앞쪽으로 당겨서 더 일을 하고 그 다음번에는 40시간씩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평균 수치를 맞추면서 하는 그런 걸 이제 탄력 근로자라고 이제 개념을 잡아놓고 있긴 한데 이게 이제 그 지금 현행이 3개월이었나요? 예, 현행 3개월에서 지금 6개월로.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그러면 그 원내 3당은 지금 이걸 합의를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합의 보고 이번에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사노위에서 먼저 논의를 거치고 그렇죠. 지금 사회적 대화 기구라고 민주노총은 빠져 있지만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해서 합의가 안 되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건데 나는 좀 그 웃긴 게 국회에서 이미 합의했다 해놓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합의하라 그러면 누가 합의하겠냐고 그거.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3당은 하겠다라고 이미 언론에 발표해놓고 그걸 왜 또 경사노위로 볼을 던져가지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말도 한다는 안 거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 욕먹기 싫다고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경사노위에서 합의 안 돼서 우리가 합의한 대로 한다 그랬는데 경사노위가 사측하고 노측 정부가 오는 건데 사측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늘려달라는 거고 줄기찬 요구였죠. 그거는. 네. 그런 건데 이 그 노동 쪽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노동자 과로한다. 이게 되게 저 과로사도 많은 나라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합의하라고 해놓고 이미 국회에서는 거기서 합의 안 되면 이렇게 통과하기로 다 했다는 게 그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걸 합의해놓고 하면은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게 탄력 근로시간제라고 하는 게 뭔지를 이게 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거 약간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그렇게 생각하시는 많아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건 유연 근로시간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노동시간이 좀 유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좋은 취지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거냐면은 내가 8시간 근무하는데 내가 어떤 때는 좀 그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일이 있어서 4시간씩 일주일에 2번은 4시간씩 저 근무를 하고 싶다. 그럼 이제 뭐 월급이 좀 줄어들겠죠. 그러면 사측하고 합의해서 그렇게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유연 근로시간제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논의되는 한국에서의 지금 이 쟁점이 되는 탄력 근로시간제는 뭐냐면 과거에 장시간 노동을 우리나라가 해왔는데 너무 장시간 노동을 하니까 이거를 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특정한 기간에는 주 52시간씩 일할 수 있고 더 특정할 때는 12시간 더해서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은 이게 원래 그러면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법을 어떻게 만들어냈냐면은 좋아 집중적으로 노동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막 그쵸?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막 생산을 많이 해야 되거나 배달이 많거나 아니면 IT 개발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 그때는 집중적으로 노동을 시키자. 근데 이 노동을 너무 이렇게 집중적인 노동을 오래 하면은 사람이 가니까 이거를 노사 합의가 되면은 한 1개월 반은 집중적으로 노동을 시키더라도 그럼 나머지 1개월 반을 좀 천천히 해가지고 노동시간을 줄여서 전체적으로 주 40시간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52시간 뭐 이런 식으로 최소한 그 기준을 맞추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준 시간이 지금은 3개월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개월 반은 집중적으로 노동시킨 다음에 1개월 반은 좀 천천히 하는 게 현재 제한이에요. 근데 사측이나 이 자본 측의 입장은 이거 너무 짧다. 예를 들면 여름에 에어컨 수리 막 하고 할 때 막 우리는 그쵸. 주당차 에어컨 수리 기사들 돌려야 되고 게임 개발할 때 우리는 3개월 동안은 최소한 막 돌려야 되는데 그럼 이 기간을 평균 내는 기간을 6개월로 해버리면은 3개월 동안 막 주구장창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이게 3개월로 기준을 끊을 것이냐 6개월로 끊을 것이냐 그래서 한국당은 1년을 하자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주구장창 일 시키자 이러는 거예요. 요게 쟁점인데 민주당은 6개월 정도면 합의 본 거 아니 이 정도면 합의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최근에 이게 요 52시간으로 줄여가지고 3개월로 한 게 얼마 전인데 아직 시행도 안 됐어요. 시행도 안 됐어요. 게다가. 6개월 유예됐기 때문에 지금 시행도 안 된 상태인 뭐 거고. 그런데 이걸 막 그냥 시행도 제대로 안 해보고 막 쫙쫙쫙 늘어나면은 그래서 노동자들 굉장히 반대하고 있죠. 아니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OECD에서 가장 장시간 노동하고 있고 과로 사회고 우리나라에서 그 피로회복제 있잖아요. 박땡땡 있잖아요. 바카스도 있고 요즘에는 바카스 뭐 등등 해서 비타 에흐 아니, 뭐 이런 그러니까. 거 비타 오해 얼마나 장시간 노동 시간에 피로하고 힘들고 등등 하기 때문에 그런 피로회복제가 스테디셀러예요. 늘 시장에서 하나의 내수 창출인가? 그럼요. 엄청나게 그런데 이거 과로를 통한 내수 창출 조장하는 이 부분이 법적으로도 이렇게 제도화 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나 이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OECD 국가들 얘기하잖아요.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프랑스도 6개월이다. 막 등등 얘기하는데 이거는 누차례 뭐 당의 뭐 이정미 대표도 얘기하고 등등 했지만
그런 나라와 우리나라가 총 노동 시간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거기는 나요. 35시간 하면서 네. 그 탄력을 좀 늘리는 거지. 그러니까 늘려도 우리나라도 적더라고요. 저희랑 전체 노동 시간의 총량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 나라를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지금. 그래요. 프랑스 우리나라보다 아마 1인당 GDP가 한 1.4배 정도 그러니까 엄청 차이 나지는 않는데 거기는 1,700시간밖에 일 안 하고 우리는 2,100시간 넘게 일하니까 시간당으로 시간당 생산을 따져 보면은 한 2배 이상 차이 나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그냥 갈 거냐 이렇게 뭐 공부 막 8시간 했는데 10시간 한다고 해서 더 잘 되는 거 아니거든. 그래도 한 7시간 공부하면 1시간은 쉬고 또 하고 뭐 이래야지. 그럼요. 그리고 문제는 탄력 근로제가 적용되면 그 초과 수당을 또 받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임금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적용되면 그게 초과 수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실은 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원래 부분이 있다. 사실 실제 이유는 저거라고 하더라고요. 저 돈 때문에 걸려 그러니까 있다. 탄력 거죠. 근로제를 원하는 거는 그렇고 탄력 근로제 제가 분석해 본 바에 하면 탄력 근로제 기간을 3개월이냐 6개월이냐 1년이냐 이렇게 하는 거는 총 그거는 변함이 없는데 탄력 근로제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그냥 탄력 근로제 우리는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조금 더 근로를 시키냐 시간에 근로를 시키냐 하면은 이건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이 탄력 근로제를 또 하면서 요렇게 그러니까 3개월이면 1개월 반은 집중적으로 일 시키고 1개월 반은 덜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1개월 반을 덜 시킨다는 이유로다가 요 1개월 반을 탄력 근로제라는 이름으로다 딱 적용해서 하면은 요거는 몇 시간 동안은 연장 근로수당을 안 줘도 되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법이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노동과 관련된 엄청난 건강에 대한 위협, 안전에 대한 위협.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아직까지도 노동하다가 안전사고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벌어지잖아요. 장시간 노동했는데 안전에도 그렇고 건강에도 위협받고 있고 심지어 다음에는 더 적게 일하기 때문에 초과 수당이나 이런 것도 없고. 자본 입장에서는 진짜 꼭 먹고 알 먹기죠. 이만큼 좋은 게 어딨어.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시민분들이나 생각을 하실 때 뭐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약간 철학적인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하루에 8시간보다 더 일을 하면 인생 불행하다.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된다는 이유 자체도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행복해져야 되고 죽지 말아야 되니까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거를 왜 늘렸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좀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보도도 워낙 많이 됐어요. 그 에어컨 수리 노동자들이 지금도 땀으로 샤워한다. 그러니까 워낙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름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6, 7, 8, 9 막 이럴 때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위 기간을 늘려버리면은 그러니까는 그나마 3개월로 돼 있으면은 그래도 1개월 반은 막 그렇게 집중하자 하더라도 1개월 반을 좀 선서히 하면서 그럼 회사 측에서도 좀 더 고용을 늘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늘려버리면 그냥 자기네들을 2배로 쥐어짜겠다는 거 아니냐.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다가 막 다치고 하는 경우. 그러다가 이제 과로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또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뭐 사측의 입장을 대변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바쁠 때 좀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회사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고용을 늘리게 되면은 일이 없을 경우에 문제가 되니까 또 이제 비정규직도 없애야 되는 이 추세로 가고 있는 판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 사측에서 불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근데 이게 그런 경우에는 계절적 사유에 해당이 돼요. 계절적 그쵸? 사유로다가 그러니까는 이 여름이 요즘 길어지니까 자 우리가 에어컨 수리를 해야 되고 뭐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늦으면 9월 15일쯤이면 대체로 이런 일이 종료가 된다. 그러니까 한 8월부터 9월까지 딱 2달간만 임시적으로 고용하는 거. 이거는 우리도 비정규직 사용 사유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게 해서라도 고용을 늘리라는 얘기지. 그냥 있는 노동자들 막 쥐어짜고 이런 건 아닌 거고. 이게 철학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가치를 어디다 둘 거야. 아니 저는 고 PD가 정말 중요한 지적했던 것 같은데 그 작년 올해 그 유행하는 신조어 중에 워라벨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진정한 워라벨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자칫 탄력 근로제를 그래
일할 때는 확 하고 나머지는 푹 쉬어. 그때 정말 즐겁게 잘 놀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과도하게 노동해서 몸버리고 그러고 나서 아프고 난 다음에 뭐 맞죠. 여유를 즐긴다라는 건 사실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건강하고 균형 있는 삶 이게 정말 방탄소년단으로 중요해요. 일주일 내내 콘서트 뛰라는 거야. 제가 거기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다. 어떤 식의 듣기로 노동을 내가 하는지. 내가 하루에 시간을 3시간씩을 한 달을 하면 죽을 위험이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 그 과로사 네. 기준이 아마 예, 52시인가 그래요. 엄청 높아지고 진짜 사람이 죽는다 이거는. 그럼요. 그걸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진정한 워라밸을 위해서도 탄력 근로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주 52시간을 얘기했는데 6개월 유예를 하고 사실 이거 완전 엇박자 정책이거든요. 이거야말로. 이건 진짜 국민들도 여러분들도 이거는 이건 아니다라고 강하게 좀 얘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또 그러니까 이 사측의 입장도 뭐 이해가 가는 측면도 조금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 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근데 그럴 경우에 돈을 더 줘야 되는 거다. 맞습니다. 예. 비정규직 채용을 할 때 그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주는 이 개념으로 비정규직이 바뀌어야 되고 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 고용을 하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교육 가면 가끔 쓰는 얘기인데 옛날에 네덜란드인가 덴마크에서 정규직 간호사들이 파업을 했어요. 근데 난 그게 사례가 도대체 맞는지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나 생각했는데 이 요구 조건 중에 하나가 수당을 비정규직에 맞춰달라. 우리나라에서는 꿈조차 꾸지 못할 아니 비정규직이 고용이 좀 불안해서 수당을 져주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 차이가 난다.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조차 못할 꿈조차 꾸지 못할 이런. 네덜란드에 사시는 교민이 이제 기사를 한국에 보내왔더라고. 그러면서 그 비정규직 계약직이고 막 이럴 때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좀 더 높게 쳐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건 데이터를 좀 봐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적게 받지는 않은 모양이더라고.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안정적인 고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보다는 단기적인 업무이고 이후에 대한 재취업의 부분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좀 더 많은 급여를 주는 게 맞죠. 하여간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해보게 됐네요. 내일 노동제대 때 가장 크게 나올 이슈가 이 바로 그렇죠. 탄력 근로제겠네요. 그렇죠. 당장에 이제 이슈가 되니까. 자, 그러면은 또 관련해 갖고 또 일자리 얘기입니다. 또 광주형 일자리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광주형 일자리 이게 좀 이거는 우리 김종철 우리 실장님께서 개요를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면은 정확히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맨 처음에 어떻게 알았냐면 그러니까 지난달 24일인가 민주당이 광주 가가지고 이해찬 대표서부터 다 가요.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 막 얘기하면서 2천억 예산 배정한다 하면서 한번 기사가 크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올해 시작된 일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있었던 부분이어서 전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전체를 아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언론 기사랑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발간한 거 그리고 이제 우리 당 광주시장 후보였던 나경채 후보랑 좀 통화하면서 들은 것은 이번 지금 광주시장 이용섭 시장이라는 분인데 그 전에 윤장현 시장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그분은 이제 시민사회 단체 출신이고 그래서 2015년에 광주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자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광주의 빛그린 산단이라는 산단에다가 좀 괜찮은 일자리 그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을 고용시키는 방향으로 하는데 근데 그럼 마구잡이로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월급 되게 깎아서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적정한 임금 이게 4대 원칙을 가지고 한 거예요. 적정한 임금, 적정한 노동 시간, 그러니까 뭐 잔업특권 이런 거 너무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원청 하청 관계 개혁, 그다음에 노동자 이사제라고 하는 노사 책임 경영. 요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기업 측에서는 임금이 적정 임금이라는 거는 기존 임금보다 낮을 당연히 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건데 대신 기업 측에서는 장시간 근로 시키지 말라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고 하청에 대해서도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라는 거 그다음에 노동자 이사제를 통해서
노동자도 경영에 참가라고 하는 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지난번 우리 광주시장 선거 때 전임 광주시장 민주당 광주시장이 했던 거니까 당연히 이 정책을 그 현 민주당 광주시장 이용섭 씨가 추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거는 안 들고 나왔고 우리 나경채 후보가 이거를 이 원칙이 지켜진다는 전제 아래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은 광주시가 만약 이런 일자리가 구현된다면 여기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어떤 주거라든가 육아라든가 그렇죠. 뭐 등등에 대한 복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정하게 그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회 임금, 그러니까 임금이 낮춰지니까 사회적 임금으로 보장해주겠다 이런 부분을 그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로는 좋네. 이거 들으면 이 자체로는 그러니까 뭐 나쁘지 개념을 않아요. 되게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은 임금을 낮추는 대신에 이제 주거, 뭐 육아 뭐 등등 해가지고 의료 이런 복지에 대한 것들을 시에서 복지 인프라는 예, 다 지원을 해준다. 책임을 그럼 진다. 물론 이런 그 개념이죠. 마지막 거는 좀 쟁점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시가 어쨌든 시민들의 세금하고 국고보조를 통해서 국세 지원을 통해서 유지가 되는 건데 그걸 특정한 회사에서 그런 특정한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걸 지원하는 게 시민들의 세금이 공평하게 분배되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자동차가 이제 투자 의향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 구체적인 투자 얘기가 좀 나온 것이 광주시가 일단 돈을 내겠다. 현대 보고 다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광주시가 590억을 내고 현대차는 그보다 조금 적은 530억을 내서 2020년에 자본 2,800 뭐 그다음 차입금해서 총 7천억 원 정도를 마련해서 이제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공장이 그러면 광주의 공장인 건가요? 현대의 공장인 그런 게 거죠. 아니라? 광주에 생긴 공장인데 이제 좀 내용을 더 확인해봐야 되는데 제가 들은 바는 다만 현대자동차는 만약 이걸 한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경영을 할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실질적인 경영은 광주시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법인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별도 법인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별도의 어떤 어떤 시가 투자를 한 어떤 법인이 생기는 준공기업이네요. 거가 되겠죠. 그 공기업에서 현대의 어떤 주문을 받아서 생산을 해주는 그런 형식. 현대가 기술 어떤 뭐 지원을 하는 기술과 거고. 투자 지원을 하고 경영에는 손을 안 대고 준공기업이고 그 대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자신들의 지분을 갖겠다라는 거겠죠. 지분 안 갖고 이대주주.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어쨌든 이익 배당이나 이런 건 당연히 참가할 거고. 그런데 이제 이게 애매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얼핏 들었던 현대자동차 광주 뭐 이런 특별한 공장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좀 쟁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자세히 모르고 이제 몇 가지 이제 민주당이 갖고 지금 예산 규모 등인데 일단은 아이디어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워낙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정부에서도 특히나 제조업이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이 제조업의 새로운 좀 혁신 모델, 일자리 창출과 같은 모델로 이거를 잡은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큰 규모의 기업은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일단은 투자 및 등등을 하면서 그 재반 복지와 관련된 부분 지금 2천억 얘기한 게 보니까 임대주택, 어린이집 그다음에 무슨 동반성장센터, 그다음에 뭐 개방형 체육관 뭐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번 예산안도 이게 지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한다라는 것 자체는 전 나쁘진 않고 그 대신 고용된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임금이 통상적인 개념보다는 줄지만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 차원에서도 저는 환영할 만한 문제라고 봐요근데 지금 현대자동차와 광주광역시가 협상이 계속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어제도 협상을 했다가 결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광주에 있는 시민들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 잘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견이 있는 게 세 가지라고 하는데 임금 수준, 그다음에 근로 시간,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의 지속성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임금 수준은 예를 들면 잔업특근을 안 했을 때 여기 얘기되는 4천만 원이면 아마 현대자동차 지금 울산하고도 비슷할 거예요 아마.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무슨 임금을 낮춘 거냐 이렇게 당연히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나 이런 데가
인공구조가 좀 왜곡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보도자료 나오고 할 때부터 약간 의도성이 보이는 게 8천만 원짜리 그 직장을 4천만 원으로 낮춰서 나머지는 뭐 어떤 복지 이런 걸로 바꾸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언플 같은 걸 하더라고. 그러니까 8천만 원 여기에 되게 집중이 돼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현대자동차 울산에 이쪽이 8천만 원이긴 한데 지역마다 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4천만 원 정도라고 연봉이라면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전 계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8천과 4천이라는 그 단어 예. 자체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저렇게 많이 받았어? 저 정도면 괜찮잖아. 이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장시간 근로를 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그러면은 별 차이가 없어. 8시간 노동을 해서 그 정도면은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거의 비슷하게 주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쟁점이 근로 시간이거든요. 우리 한마디 얘기하면 잔업 특근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잔업 특근에 대해서 그 연장 근로에 해당하니까 그거를 안 줄 거냐? 그러면 이거 원래 그 임금 수준을 더 낮춰야 된다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러겠네. 네,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는 이건 뭐야? 이거 완전히 내가 볼 때 현차에서 한 3분의 1로 합시다 이랬을 것 같은데. 응? 그래서 이제 지역 노동계에서는 그러면 3천만 원 그 정도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 원래 나오겠죠.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째 잔업특근도 훨씬 싸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그 쟁점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디테일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속성도 저는 뭐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속성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이제 일하다 보면 아무리 노동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걸 한다 하더라도 이윤이 발생하고 하면은 당연히 뭐 임금 올려달라는 당연한 건 당연한 거고 그거를 그러면은 책임지는 거를 우리는 하기 싫다. 그래서 경영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그거겠네요. 임금 협상 자기들은 안 하겠다. 그거는 광주시가 책임져라. 뭐 세금으로 하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은 거냐 좀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데이터가 너무 많이 안 나와서 그런 부분이고. 다만 이제 이게 왜 시작됐는가에 대해서는 좀 약간 짠한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나경채 후보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전 우리 정의당 대표 공동 대표 이게 이제 2015년 즈음에 2014년 15년 즈음에 광주에 있는 기아자동차 노조 간부들 이제 전현직 노조 간부들이 모여서 이게 우리가 어쨌든 노동운동 열심히 하고 했는데 뭔가 좀 그 우리 노동자들의 고민과 이런 걸 보고 또 공적인 걸 뭘 할 수 있는 걸 알아보면서 그 노동자 조합원들한테 그 여론조사 그 서베이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고민이 뭐냐 그러면 자녀의 미래. 그래서 자녀가 이제 취업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나가면 거기에 자식들 넣어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푸는 건 안 되는 거고. 요즘에 그렇게 했다는 난리네죠. 고용세습. 그래서 몇 가지 계속 그걸 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고민이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 이제 발전시키면서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대의 정규직이 받는 그 정도의 급여는 아니더라도 그렇게까지는 많이 받지 않더라도 어떤 적정한 수준의 급여와 나처럼 오래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공적으로 만약에 만들어질 수 있다면 이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아까 말한 4대 원칙에 입각해서 민간 자본을 유치하면서 그 지자체도 같이 가는 지역형 일자리. 그렇게 이제 제안이 됐다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좀 고민 속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뭐 시도나 어떤 의미 자체는 되게 좋았던 저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취지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한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게 소규모가 아니라 지역형 대규모 일자리이기 때문에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기술이 있어야 되고 투자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광주형 이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왜 그러냐면 광주만이 아니라 사실은 군산 같은 경우도 대우자동차 그래서 지역 경제 거의 완전 직격탄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제나 이쪽 같은 경우는 조선업이 불황해서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지역 차원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뭔가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한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인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현대자동차가 키를 쥐고 있는 속에서 협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고 민주당은 사실은
뭔가 성과를 내고 싶어서 2천억 예산도 떡하니 했는데 이게 지금 안 풀어지니까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어서 좀 봐야 몇 가지 되겠네요. 쟁점이나 고민은 좀 있는 것 같긴 사실이에요. 이게 그 뭐냐- 민주노총에서 반대하고 있는 주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예. 부분이겠죠. 임금 문제. 이게 문제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뭐 의미가 있다고 치더라도 현실적인 결과는 그 전반적인 노동자들의 급여가 저렇게 낮아져도 되는구나. 하향 라고, 평준화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겠죠. 우려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현재 받는 그 민주노총 급여가 모든 노동자들한테 또 적용될 그것도 수는 아니죠. 없는 거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우려 정도 이제 수준으로 좀 남아 있는 거라고 좀 보는데 이게 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제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막 그 당구로 치자면 막 여기 맞고 저기 맞고 막 해가지고 뺑뺑뺑 돌아서 이상하게 맞고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 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복지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그 대기업들이 사내 복지를 굉장히 강화하면서 이게 사실은 좀 세금을 좀 더 걷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세금을 좀 더 걷어서 보편 복지를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이제 그 자체 사내 복지를 강화하고 하다 보니까 이 갭이 너무 벌어지고 막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경우도 혹시라도 예를 들면 여기 일하는 사람들의 가족과 자녀들에 대해서 주거나 이런 부분이 보장이 되고 하면 그런 걸 방향으로 나오고 광주시 다른 시민들은 유일한 혜택이라고 하는 게 그 공장이 생기니까 그 주변의 상권이 좀 활성화된다든가 아마 소비가 좀 늘어나는 정도로 만약에 이제 혜택을 못 본다고 한다면 이거 원래 대기업이 책임졌던 사내복지를 시에서 재정으로 분담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좀 말씀하셨던 부분에 일리도 있긴 한데 일자리 문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다음에 제조업과 관련돼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뭔가 새롭게 해야 되는 모델이 필요한 부분은 맞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첫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 기업과 관이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균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울산에 비교했을 때 반의 임금을 주는 대신 그밖에 복지 인프라를 해주는 부분들 저는 이런 부분들은 나쁘진 않다고 봐요. 도리어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광주광역시 자체가 그 외 이 새로운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당사자가 아닌 광주 시민과 관련된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같이 저는 요구하고 주문하는 속에서 나온다면 이거 자체는 크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나는 좀 약간 고민 중. 저는 이 모델 자체가 잘만 되면 좋겠다. 근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인권과 관련된 부분, 뭐 지속성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노동조건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뭐 잘만 해결된다면 뭐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뭐 이거는 좀 다른 측면의 얘기긴 한데 저는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다가 사실은 여기 들어오는 공장이 뭐 과거의 기사로 가면 갈수록 그 전기 자동차 공장 기사로 나오더라고요. 동이오토. 예. 예전에 기아차. 그 전기차. 전기차로 나오는데 그 신산업. 예. 그랬다가 지금은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그 경유 SUV. 경유? 그러니까 SUV에다 경차 SUV 이런 거 종류로 바뀌어 있던데 그래서 맞다.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해서 근데 이게 전에도 그랬었잖아요. 그때 군산 얘기 나왔을 때도 군산 GM 가버리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테슬라 오라고 하라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전기자동차로 가고 있는 추세니까 바꾸면 뭐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전기 자동차로 가면 그 협력업체들이 없어진대요. 이게 전기 자동차 자체가 구조가 매우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모터를 달고 배터리를 끼우면 되는. 그래서 이제 뭐 배관을 만들던 그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엔진 분석 밸브 이런 거 필요 밸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가솔린 엔진 자동차가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던 걸 제조하던 그 협력업체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단순하게 본사에서 다 생산을 거의 다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고용의 효과가 확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갑자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수소차 얘기가 나오는 건가?
수소차도 전기차예요. 전기차인가? 아, 죄송해요. 수소를 제가 잘 몰라서 분해해가지고 네. 아니 수소를 그 해가지고 제가 자동차 운전만 할 줄 알았지 구조를 잘 몰라서. 그래서 그 전기 자동차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 좀 지역에서 좀 반대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 그런 부분 뭐 충분히 일리가 있겠네요. 기술 발전이야 어쩔 수 없는 거고. 아,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막는다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지금은 좀 다른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어쨌든 4차 산업혁명 시작되고 나면은 정말 계속 가면 갈수록 노동력이 덜 필요한 시대가 오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 그래서 복지를 일단 늘려놔야 돼. 약간 그런 종합적인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그 복지를 늘려놓는 게 내가 또 왜 중요하다는 확신을 좀 가졌냐면은 뭐 약간 길어진 얘기인데 그 얼마 전에 이제 동아일보하고 또 이제 어디서 그 아주 큰 그 포럼을 했어요. 네. 상당히 큰 포럼을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벤처 그러니까 신산업에 투자하는 창의적 기업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노회찬 원내대표 시절이었는데 축사를 해야 되잖아. 근데 축사를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벤처가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 해봐야 진짜 쓸데없는 얘기여가지고 그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이제 내가 미리 봤어요. 근데 거기 사례가 4가지가 나오는데 성공적인 사례예요. 굳이 따져보면 굉장히 창의성이 있고 4가지 중에 네 회사 중에 3개의 이 그 만든 사람은 삼성전자 사내벤처 당선자들이에요. 한 10년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그 3일 회계법인에서 회계사였는데 기업 쪽에서 계속 접촉을 하다가 이 회사가 이제 기술은 있는데 망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같이 하자 해가지고 한 케이스예요. 이게 뭘 말하려고 하냐. 그래서 그 사람도 3일도 나왔어. 3일 회계법인을. 그러니까 내가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그 내 친구들도 이제 사업을 하고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벤처 20대 청년들한테 벤처 해라 해도 성공 케이스가 정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 그쵸. 아이디어만 갖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산업적으로 어떤 게 지금 필요하고 또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건 이런 거다라는 걸 상당히 많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훨씬 성공률이 높다는 거야. 근데 이 대기업에 다니면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나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나가도 사회가 튼튼한 안전망과 일단 복지가 실패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게 돼야 애들 등록금 걱정 안 하고 그다음에 연금도 좀 별로 크게 걱정하고 나 모험 걸어볼게. 여기 이런 복지에다가 플러스 필요한 게 벤처 캐피탈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복지를 그럼 어떻게 해주겠어요? 세금 많이 걷어야 돼. 세금 많이 걷어야 돼. 수도 이전하고 세금 많이 걷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창의적인 어떤 아이템도 그렇고 뭐 혁신적인 기술이나 뭐 투자 산업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해서 내가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먹고 사는 부분에 크게 사회적 안전만이 받쳐주면 괜찮다 이런 건데. 하여튼. 다행히 뭐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그 연구개발 투자도 세계 이제 한 5위권 그리고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죠. VC라고 하는 이렇게 모험 자본 이렇게 투자하는 거 신규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모험 자본이 그 규모나 이런 관행이 그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 정도로 미국, 이스라엘 이렇게 몇 손가락 안에 우리가 든다. 유럽이나 이런 데보다 우리가 훨씬 활성화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엔 특히 더. 그래서 이제 신생 기업들이 무슨 돈을 받을까 이런 거 고민도 많이 하는 거야. 아니 근데 그건 굉장히 좋은 거지. 왜냐면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복지가 확대가 돼야 되는데 오늘 주제는 아니고 아마 다음 쯤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출산이잖아요. 고령화되고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들고 받아야 될 사람들은 많아지는. 특히나 그제였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퇴짜 났잖아요. 그냥 퇴짜 논바람에 지금 다시 불붙기 시작했는데 복지 관련된 전체적인 재원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령화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되고 특히 국민연금 관련돼서는 뭐 정부들마다 손을 댔다가 그냥 앞두고 하고 다 떼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다음번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너무 어려운 얘기가 아니 어려운데 그것만 특집으로 한번 해야 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기는 안 할 수는 없고 이 정부가 이거 회피할 수도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 문 대통령이 그냥 퇴짜났다는 거를 퇴짜라기보다는 어쨌든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한 거를 퇴짜지. 공개적으로 한 건 아닌 거죠. 그게 공개적으로 한 것인가?
공개가 됐죠. 공개가 됐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근데 뭐 나가지 말아야 될 게 나가지 말아야 될 게 유출됐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저 복지부 직원들 휴대폰 지금 뭐 등등 한다 네, 그래서 지금 그거 다 가지고 조사한다고. 뭐 그래, 난리도 그게 아닌데 그런 것 같던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겉가지고 그 핵심적인 부분은 뭐 다시 이거를 반려시켜서 어쨌건 간에 15일에 보건복지부가 개편안을 공청회 하려고 했다가 이게 완전 미뤄졌죠. 언제가 될지 모르게. 이번에 청와대 개각에 네. 네, 청와대 개각이 아니죠. 청와대 정책실장이 투표? 김수현 수석으로 가고 예, 아닌 게 아니라 그 인선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김현명 했는데 그 교수가 또 사회수석이 됐기 사회수석이 때문에 됐는데 그 양반하고 나는 그 연금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가지고 근데 저 뭐 좋아하는 분인데 연금에 대한 생각이 저랑 많이 달라가지고 좀 걱정되더라고. 근데 뭐 예상대로 오늘 김동연 부총리랑 네. 장하성 정책실장 교체가 됐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네. 저 부총리로 되고 그다음에 김수현 사회수석이 지금 정책실장 말씀하셨던 김영민 교수가 사회수석 이렇게 경제 라인 투톱이 이제 오늘 교체가 됐죠. 전격은 네, 아니고 이미 예고가 좀 됐기 때문에 다들 마음의 준비는 장하성 했던 것 실장 같아요.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후임이 김수현 수석이 경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예. 뭐 이쪽이었죠. 뭐 어떻게 맞는 거냐라는 말도 있긴 하던데. 근데 저는 이거 딱 보면서 느낀 게 좀 봐야 되겠지만 약간 뭐라 그럴까 분위기 쇄신용 이런 느낌이 좀 컸어요. 그동안 그 김동연 부총리랑 장하성 정책실장이 계속 불협화음, 엇박자 이런 게 있었고 뭐 저희 정의당 입장에서도 김동연 부총리 몇 가지 일련의 행보와 관련돼서 강하게 좀 저희도 비판한 바가 있었긴 했는데 워낙 경제 지표가 좋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들끓었던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마다 청와대가 늘 하는 카드가 인물 교체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쇄신용이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역시나 경제부총리는 정통 관료를 뽑았구나 이번에도. 그러니까 네. 이게 사람은 바뀌었지만 노선이 바뀐 건 바뀌지 아니다라는 생각은 않았어요. 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어차피 네. 뭐 계속 기사 나오는 게 어차피 변형균 라인이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니까. 아 그분이 여기서 또 나오는구나. 신 XX 분의 왜 얼마 전에 저 추혜선 의원 벤츠. 네, 거기서도 있어요. 그게 변현균 씨 부인이잖아요. 그 벤츠가. 문제구만. 안 죽어 그런 분들은. 나 그냥만 책 이번에 경제 철학의 전환이라고 좋은 내용은 많이 있긴 하던데 뭔가 똑똑하신 분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사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때도 한번 내가 말씀드렸나? 이게 경제 부분을 보통 아주 탁월한 뭐 희한한 사람이 하지 않는 이상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케인스 뭐 이런 거 돈 풀면 된다 뭐 이런 거 돈 풀어서 재정 사업 하자 뭐 이런 거 위기 시에 이런 획기적인 분들이 아닌 이상에는 평소 같으면 이제 잘 관리하고 이러면 되는데 위기 시절에 그렇게 잘 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래서 관료들이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관료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똑똑하긴 하지만 이게 큰 틀에서 그냥 유지하는 거지. 그냥 관성대로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지도자하고 그러니까 리더하고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한 정치 집단, 정당에서 뭘 하고 싶은지가 명확해야 돼. 우린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새롭게 보이느냐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난 좀 그러면은 저기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계속 그 기준을 유지한다고 보시나요? 아니 그럼 당연히 그렇게 가겠죠. 아니 지금 이렇게 개각한 거 보면 그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그 기조는 변함이 없고 다만 이제 뭐 다들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바꾸자는 거잖아요. 소득주도 성장이. 근데 그 체질 개선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인 거고 문제는 그 시간을 얼마만큼 기다려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굳이 대비시켜 보면 이게 신조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윤주도 그러니까 대기업주도 기업이 이윤을 내면은 그걸 가지고 이윤이 창출되니까 내가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새로 투자를 하면 일자리 생기고 그걸 통해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고 신기술도 된다는 게 이제 고전적인 성장론인데 소득주도는 그렇게 해서 세금도 깎아줘서 투자라고 그 10년 동안 해줘도 아무것도 안 한 게 악수 효과 없더라. 없지 않냐.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분수 효과다. 그렇죠. 이렇게 70% 이하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소득을 올려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득을 갖춰본
그 저기 뭐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서 해서. 소비도 많이 하고 하게 되면은 선순환하자 이렇게. 되지 않겠냐. 내수도 늘고 기업도 그러면 투자 의욕도 생기고 하지 않겠냐는 부분인데 그러려면은 내 생각에는 그 간접 임금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그 복지 확충도 해서 가처분 소득 늘려주는 것도 그렇고 또 과감한 재정 정책. 근데 이번에 그 재정 만든 거 보면 470조 5천억 예산이라고 하지만 약간 그 저기 초과세수에 많이 기대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런 부분이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또 하나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 또 따끈따끈한 소식이 하나 또 있죠. 지금 전 아무개 변호사. 이 자유한국당 소식인데요. 예. 지금 3시에 저희가 딱 이 팟캐스트를 해서 3시에 입장 발표를 한다 그래서 입장 발표를 못 들어봤어요. 근데 오늘 뭐 37일 만에 전격적으로 욕 한 바가지 했겠지 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자유한국당의 그 조광특위 위원장이 전원책 변호사가 잘렸습니다. 그것도 문자로 잘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자로? 네, 37일 만에 문자로 통보했대는데. 카톡으로 하지. 문자. 참. 나름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저는 사실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쇼하는 거 아니야? 뭐 이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서로 막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저기가 그 관심도 갖고 뭔가 이렇게 맞아. 개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보여줄 수 있어서 하고 쇼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정말로 이렇게 될 줄은 대권 꿈꾸지 마세요 네. 하자마자 그냥 바로 잘라버리네. 말들이 되게 너무 세갖고 사실 쇼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다 진심을 담은 말이었다니. 저도 사실은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뭔가 조용한 것보다는 정치는 투닥투닥 해야지 뭔가 되는구나. 인적쇄신 되나 보다. 뭐 이렇게 무슨 깜짝이야. 뭔가 좀 쇼하나 보다. 관심도 받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그냥 바로 이래서 전원책 변호사의 단두대에 본인이 목을 넣구나. 그냥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 이거 니들이 나를 담을 그릇이 안 되는구나. 니들이 그렇지 뭐 이 자식들아 이렇게 했는데 당분간은 이거 가지고 뭐 자유한국당 계속 좀 잡음이 있을 것 같겠다 싶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잡음을 낼 사람이 없어진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게 봤더니 전대 일정 관련돼서 2월 달이 아니라 7월로 미루자인데 7월 미루자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게 전대를 하게 되면 지금 조광특위도 해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3개월 한 반밖에 안 남아서 전원책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인적쇄신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석 달 반 있다가 본인 이렇게 물러나게 되니까 7월로 미루자 하면서 계속 좀 연장의 꿈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김병준 비대위 쪽에서는 어림없다. 거기다가 이제 뭐 대권 꿈꾸지 마라 하니까 기분 많이 나빴겠죠. 기분도 나쁘겠다. 안 되겠다 이 양반. 쳐내자. 대권 꿈꾸고 있는데. 아니, 애초에 저 비대위원장으로 온 거 자체가 뭐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나랑 호흡이 맞을 줄 알았는데 저러니까 내 자리 넘봐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전원책 변호사가 사실은 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오고 나서 이제 태극기를 너무 비난하면 안 된다. 이런 태극기 얘기하고, 빼고 못 빼면 남아 있는 게 뭐냐, 막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상치 못했던 충돌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 줄 알았는데 또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태극기 세력들을 규합을 시켜갖고 이제 전당대회에서 우리 쪽 사람을 당선시켜야 된다라는 이 움직임들이 자꾸 커지다 보니까. 뭐 김병준 쪽에서는 좀 압박을 느꼈을 수도 있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책 변호사가 만나는 이제 좀 인사들이 이제 뭐 교수라든가 아니면 뭐 지식인 그룹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가 좀 보면은 그런 지식인 그룹 중 이렇게 안 드러난 지식인 그룹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극우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극우라기보다는 그냥 문재인도 싫고 이 박근혜 탄핵까지 하는 게 맞아.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막 좌파들이 준동한다. 김정은한테 저게 뭐냐 저 어린 놈 자식한테 이런 걸 보면서 막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극단화되는 거지 극단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주변에 이제 그 좀 노인 우파 지식인들이 그렇게 가니까 이게 뭐 그렇게까지 미워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간 거 아닌가 싶어 내 생각으로.
참 뭐 내부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충격적이긴 했어요. 이렇게 한 번에 날아갈 줄은 몰랐었기 때문에. 이제 뭐 애초부터 근데 참 나는 별 관심이 없었어. 저는 애초부터 저 뭐 갔다가 또 무슨 데코레이션 식으로 또 저 양반 저러나 보다. 제대로 안 될 것이다. 아니 뭐 인처셋인 되겠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태극기 부대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서 난망하다. 이제 오래 못 가겠다 했는데 역시나. 그럼 앞으로 자유한국당 뭐 전당대도 남아 있고 한데 그 저기 이제 원내대표도 뽑아야 되고.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예. 원내대표.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요새 또 계속 뭐 파이어. 정우택 양반이 뭐 하려고 그러나? 오늘 내가 국회에서 보니까 정우택 뭘 발표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선거 포스터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이 선거 포스터를 왜 국회에 붙여놨지? 나 그래서 이 양반 뭔가 출마하려는구나.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 근데 예전에 원내대표였으니까 그게 만약에 출마용으로 했다면 대표로 나갈 수 있다는 거 아닌가? 내가 그런 느낌이 드네. 미리미리 사진 찍어두는구나. 이렇게 뭐 아니 이게 뭔가 출사표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다. 보통 국회에는 이렇게 얼굴만 살짝 나오고 그냥 걷거나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뭐 무슨 행사 이렇게 하는데 그 뭐 정우택 뭐뭐를 말하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대로 좋은 건가 뭐 당 대표 나오라는 거 아니야? 미래를 말하다 그러니까 완전 대권 주자 느낌의 당 대표 이슈를 딱 이렇게 하면서 하길래 출마하나? 네, 출마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듣긴 들었거든요. 네, 어쨌든 뭐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까먹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좀 중요한 게 이 광주형 일자리 관련해서는 이게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아까 의견도 갈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좀 당에서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취지는 공감한다 이런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방식이 옳은 것인가라는 고민을 계속 지속하겠다 이거더라고요. 정책위원회 의견은. 저도 사실 이거를 주제로 자꾸 말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다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방향성이나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또 저는 이게 좀 장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미래를 내다본 어떤 프로젝트였었으니까 그래서 그 어떤 철학적인 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뭐 시간도 다 됐으니까 인사해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나요? 오늘은 제가 탄종철이었으니까 우리 저 방탄소년단과 또 우리 한류 스타들이 이제 이렇게 아이돌 뭐 이런 사람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해요.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애정을 갖고 많이 봐주죠. 저게 무슨 얘기야? 탄종철로 했으니까. 이건 뭐 갑자기. 그건 농담이고, 그 진심을 담은 농담이고. 여하튼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나름 주제도 정하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이렇게 관심 가지고 또 무슨 얘기를 해드려야 도움이 되는지. 근데 댓글이 지금 4개밖에 안 달려가지고. 근데 그 4개 좋은 댓글이었어요. 그래요? 정말 그냥 들어보라고 들어왔는데 의외로 굉장히 좋은 정보를 접했다 해서 저는 약간 걱정이 우리가 너무 재미없게 하는 게 아닌가. 시청률을 위해서는 막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하는 대로 가죠. 우리 하는 대로.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저 밖에 달력이 딱 보여서 그런데 저희가 오늘 우연치 않게 딱 잡은 게 좀 광주형 일자리 이것도 노동 관련된 부분이고 탄력 근로제 부분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11월 달이 항상 노동과 관련된 부분들이 뜨거운 달인 것 같아요. 내일 또 노동자 대회 있고 보니까 그 13일이 전태일 열사 48주기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우리 고 PD가 이 노동과 관련된 철학, 가치 얘기를 해주셨는데 11월 달이니만큼 특히나 노동 현안도 많기 때문에 그 워라밸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노동과 삶의 이 가치와 균형이 무엇인지 이런 걸 조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게 왜 사는지를 알아야 된다. 아니 낙엽도 떨어지고 있잖아 지금. 낙엽도 떨어지는데. 뭐 그런 걸 그렇게 그래. 우리 고 PD님께서 떨어진 낙엽을 밟으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참 이 삶에 재미를 찾아야 하는데 즐거워야지 삶. 방탄소년단을 들어요. 뮤직비디오. 저는 이렇게 남자아이들보다는 여자아이들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아무나 골라. 이게 음악성 좋고 이거 멋있고. 이렇게 방송하면 러블리즈라든지. 아니 이렇게 방송하면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를 우리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걸 틀었는데 제가 화냈어요. 왜요? 저는 조용필 음악이 더 예술적인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왜 화를 내 그거를?
오빠는 아니고 아니 너무 강요를 하는 거야. 아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뭐 아니 무슨 연애에서 아니 도시행정 끝내야 되겠다. 이거 좀 길어져가지고. 이거 좀 끝내고 얘기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지금까지 예, 방송 계속 얘기하면 하겠고요. 피리도 오프하면 돼. 지금까지 진행의 고피디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정말 너무 웃긴 게 이게 지방정부 개혁론 수업인데 이 양반이 거기서 방탈 들어? 아니 왜냐면 뭐냐면 첫 번째 아니 걔들이 좀 고향이 아니, 다양해. 첫 주제가 뭐냐면 한류가 어떻게 성장했고 뭐 이거고 그래서 이거의 대미를 지금 방탄소년단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체 한류의 역사를 다 진짜 읊어주고 아니 뮤직비디오를 보라는 거야. 근데 너무 웃긴 게